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무부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오늘 따뜻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가요? 네.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따뜻함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장례식 조의금 누구 소유일까? 친구가 제 요리 비법을 훔쳐갔어요. 합의 이혼 중 아이가 친자가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공동 투자한 오피스텔 제 명의가 아니어서 불안해요. 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좀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상의 로우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법률 상식은 변호사님 무엇일까요? 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동차나 아파트와 같은 주택과 같은 고액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무엇이 있고 예.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좀 고가의 어쨌든 물품들인데 이런 부분 사기들도 좀 많고 그래서 좀 이걸 준비하셨군요. 이게 사실은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과거에는 네. 이 주변에 있는 자동차와 집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 판다. 이 사실 상상되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현상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일단 가장 무엇보다 큰 이유는 예. 특히 이제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예. 보통 중개 수수료를 많이 부담을 맞아요. 하시는데요. 예. 가장 큰 실익은 이런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네. 점에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가액에 따라서 이제 비례해서 상승하는데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은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는 0.05%, 네. 12억 원 이상 15억 미만의 주택은 0.06%,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 주택은 0.07%의 요율로 중개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라면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550만 원, 3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은 역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310만 원의 중개보수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직거래를 한다면은 네네. 좀 이런 비교적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실제로 이제 유명 플랫폼에서 작년에 가장 최고가로 거래된 품목이 네네. 인천 중구의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였고요. 네네. 이 이외에도 다른 주택이나 토지들 같은 경우도 20억에서 30억짜리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고거래상을 통하지 않고 한다면은 중개보수 이런 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사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저렇게 50억 원 가까이 되는 게 이게 값싼 저렴한 물품들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네네. 서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비싼 고액의 어떤 물품들도 구매를 한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금액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중개 보수 요율표라고 정부에서 지정을 네네네. 했으나 사실 과거처럼 그렇게 상한선을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도 그걸 다 받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가끔 그걸 다 받으시는 또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네네. 그런 분쟁들이 지금 공인중개사와 맞습니다. 네. 매도인과 매수인들 사이에 그걸 또 양쪽으로 받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금액이 좀 커지면서 예.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 분 중에서도 스스로 요율표를 좀 현실적으로 좀 맞춰야 된다 맞아요. 예.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실 만큼 예.
지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아끼고자 뭐 직땡 아니면 당땡 뭐 약간 네. 이런 심지어 지금 뭐 제일 유명한 중고거래 게당 네, 그런 마켓 이런 당땡 거죠. 이런 네. 마켓에서 조금 직거래를 하는 형태가 많이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발생한다. 사실 중고거래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죠. 그런 네. 거래가 계속 발생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변호사님 그 생각보다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이 좀 많던데요. 이 부동산하고 차량 매물은 좀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근데 보통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그리고 네. 주류, 뭐 담배 이런 것들은 아, 네. 이제 면허나 허가, 네네. 등록, 신고가 필요한 품목이라서 아.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함부로 개인 간의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 네. 반대로 이제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음. 이런 법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고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 자치의 원칙상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네, 뭐 그렇습니다. 정부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품목이 아니니까요. 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주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중고거래가 조금 제한된다 이렇게 네. 보면 될까요? 네. 말 그대로 전문 중개인이 없는 개인 거래인 거잖아요. 네. 이게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일단 있지 뭐 않습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다 뿐이지 네네. 또 중간에 이렇게 거래를 중개해 주시는 중개사가 없다 뿐이지 예. 실제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희망하시는 분들이 직접 만나가지고 서로의 네. 신원도 확인을 하고 소유권 확인 서류라든지 기타 물건의 상태들을 보기 때문에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는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신에 이제 중간에서 확인해 주는 중개해 주는 건 없기 때문에 네네. 실제 만나셨을 때 네네. 신분을 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네. 통상의 중고차나 부동산 거래에 준해서 확인해야 될 것들을 스스로 직접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 흔히 등기부라고 하는 등기사항 증명서,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당연히 받으셔야 할 테고요. 발급 일자가 최근 날짜인지 네. 이를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리관계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래 같은 거 봤을 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잔금 지급일, 뭐 물건의 상태나 현황 등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는 뭐 소유권, 근저당권, 뭐 전세권, 네네. 임차권 그리고 신탁이나 가압류, 각 등기라든지 이런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권리관계 분석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신탁 문제가 좀 많아서 신탁들도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특히 신탁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네, 신탁자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신탁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직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안전한 물건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매매를 사실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기에 신탁원부 이런 부분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네.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신탁관계 해석하기가 그렇죠.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거래를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까지 해주신 건데, 사실은 이 중고거래 중에 이 고액 거래잖아요. 지금 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고액 거래인데 위험 부담이 상당히 꽤 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청자분들이 이처럼 좀 거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차량의 경우에는 이제 사고 이력, 정비 이력 그리고 그 주행 거리를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를 숨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는 남지 예, 않는 예. 경우도 있고 예. 또 주행 거리도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네. 물론 이제 매도인이 악의적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렇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말만 믿고 이제 계약을 했을 때 어떤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네. 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은 네. 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인도 당시 차량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네. 부동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공부상에 그 등기상 증명서에 나와 있는 네. 뭐 가압류나 근저당이라든지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나중에 경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지 좀 보시고 예, 예. 문제가 있다면은 계약을 일단 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네. 특히 이제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경우가 이제 경계 분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이제 지적도와 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경계 분쟁이 생기면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물건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부분을 철거하거나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 분쟁에 문제가 있는지도 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네네네. 매도인이 네네. 이게 허위 매물은 아니어도 매도인이 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가 좀 초과된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많으신 그렇죠. 분들. 그래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렇게 처분하시는 경우에는 네네. 이게 나중에 차후에 그 매도인의 채권자들이 사행위 취소 소송, 채권자 취소 소송을 그렇죠. 제기해가지고 거래를 좀 무효화시킨다거나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뭐 어떤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닌지 채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상대방이 확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확인사항이라든지 특약사항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무에서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부동산이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그런 거래를 이뤘는데 뭐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빌라 전세 사기들도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이런 부분들인데 채무 초과 상태인지 아닌지까지 확인하는 게 사실 매도인들이 협조해 주는 게 조금 거의 네.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확인하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네. 물어보기에 좀 뭐한 부분이고 그 물건과는 또 무관한 그 매도인 그렇죠. 개인의 문제라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당연히 아까 말한 네네. 비싼 고액의 부동산 거래함이 있어가지고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제 물어봐야 되고 만약에 상대방이 채무 초과 상태인데 매도인이 알리지 않고 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와, 그 부분 상당히 어려운데 좀 시청자분들도 이런 부분 좀 확인하고 사실은 이제는 그 부동산 거래 관련된 부분에서 공인중개사한테만 이제 맡겨놓기에는 부동산 가액들이 너무 커지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많은 문제들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양산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변호사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뭔가 물건 해석이나 권리관계 네네. 분석이나 혹은 미리 얘기했었던 방금 같은 확인서들을 조금 첨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좀 변호사들을 좀 이제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있는데요. 물건 상태가 아니라 권리관계 분석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좀 전문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네. 받는 게 확실히 좀 안전하겠죠. 네, 부동산 가액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의 좀 권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변호사들의 좀 상담을 받고 미리 조금 예방할 수 있는 사안들을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 자체에서는 좀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뭔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뭐 부동산 직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네, 플랫폼도 네, 네. 있고 네, 또 이제 중고거래를 하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네, 언급하고 있는 중고거래를 하고 있는 플랫폼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중고 플랫폼에서는 네.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런 직거래가 생기면서 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집주인 인증 기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매물을 내놓은 사람이 실제로 해당 물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서 인증을 하는 제도인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도입 초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와 있는 매물의 23% 정도만 집주인이 이렇게 인증이 되어 있다고 하기 예, 때문에 요건 이제 차후에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서도 이제 중고 플랫폼에서는 허위 매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이용자가 2개 이상의 게시물,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한다거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불일치하는 허위 매물의 가능성이 높은 매물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을 하고 나머지 이제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매물이라고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즉시 이제 차단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명 서류를 받아가지고 허위 매물이 아닌 게 확인이 되면 다시 노출을 시키는 등 이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랫폼 자체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결국은 이제 실제로 직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은 또 당사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확인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개인 간 거래니까 개인들이 사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법률 상담이나 이런 걸 좀 해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좀 금액이 커지면 오히려 좀 소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은 비용은 네. 큰 비용에 묻혀가지고 예. 좀 그렇게 보시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일단 한번 결심을 하면 또 거기에 따라하는 게 있잖아요. 예. 네, 쉽게 돌이킬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가게 되는데 네. 정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이게 금액도 크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더 확인이 필요하고 뭐 주변의 도움도 받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만 원, 100만 원짜리는 좀 따지시는데 1억, 2억 이렇게 올라가면 잘 안 따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온 약간 믿어야지 그렇게 네, 큰 네. 거래를 그래도 하는. 뭐 좀 갈수록 이렇게 권리의식이라든지 법과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좋아지리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은 뭐냐면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방금 얘기 나온 것 중에는 개인 간 사적 거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게 맞지 네네.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소비자보호법 어떻습니까? 네, 소비자보호법 혹은 이제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예.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네. 이제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각 법들은 이제 소비자 보호를 정하고 있는데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청약 철회의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매매 목적, 내가 이걸 사려는 목적을 이제
그 성취하지 못할 정도로 매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물건의 하자가 심각하다면은 예, 예. 당연히 환불이라든지 뭐 매매 취소가를 청구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건 민법상 어떤 청구겠죠? 아, 네, 그냥 그렇습니다. 단순- 네. 예, 예, 예. 뭐 또 다른 내용은 혹시 이렇게 대신에 이제 어떤 이런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또 서로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보통 매도인은 설명과 고지를 할 의무가 있는데 네네. 상대방은 설명과 고지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민사적인 분쟁이 될 수가 있고 아, 이걸 네네.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 고지 의무를 확실히 받고 그 부분도 어떤 계약서라든지 별도의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보호법이나 지금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는 좀 받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네. 결국 엄청 중대한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땐 민법으로 돌아가서 결국 민사상 책임 혹은 상법상 네, 책임을 물을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변심은 환불이 좀 어려우니까요. 네. 단순 변심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좀 중고 거래를 하다가 이게 정말 많아요. 저는 이제 경찰서에 이렇게 있다 보면 금액이 오히려 적어서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좀 이 절차가 되게 까다롭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번거로워서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금액이 너무 크면 이게 사실 사라지면 인생에서 좀 큰 돈을 네, 잃게 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기 피해를 좀 당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여기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사기가 진짜 예. 형사적으로 형법적으로 사기죄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예. 이게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설명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기망의 고의로서 이제 속이겠다는 어떤 예. 속임수의 어떤 고의를 가지고 물건에 대한 어떤 거짓 정보를 주어서 이제 물건을 팔았다면은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라면은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기죄가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으로서 물건의 하자가 심각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뭐 대금 반환이라든지 뭐 물건을 이렇게 회수해달라는 어떤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계약 자체를 취소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자가 있다면은 그 일부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예를 들어서 뭐 대금 감액 청구라든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부동산이나 차량 같이 고가의 물품들을 구매를 했을 때 사실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좀 어떤 제도적 미비점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고액의 부동산이나 차량 매물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좀 확인해 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예. 계약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뭐 이거 변호사들이 늘상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네, 늘상 맞습니다. 아쉬워하는 부분이고 네네.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약간 있다 보니까 네네. 또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기 싫다거나 또 이제 꼼꼼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적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예.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문구 같은 경우는 보통 샘플 이렇게 표준 계약서가 있으니까 다 예. 쓰시는데요. 특약 사항이라든지 확인 사항을 충분히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공인중개사를 거치더라도 네. 이 뒤에 보면 확인 사항이 꽤 많거든요. 네. 그게 준해 가지고 개인 간의 거래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라면은 주행거리, 정비력, 네. 뭐 사고 이력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할 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차량의 상태 같은 경우도 확인해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의 어떤 그 확인된 내용이라는 것도 적어야 할 것이고요. 예, 예. 특약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특약사항에 부동산의 어떤 현황, 상태, 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채무 초과 상태인지 아닌지, 초과 상태에서 이렇게 매매가 된 경우라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특약이라든지 확인사항에 적어 놓으셔야 네. 나중에 그러니까 분쟁 발생 전에 어떤 허위 이런 매물을 좀 피할 수도 있고 발생하더라도 좀 그나마 좀 손쉽고 빠르게 권리 구제를 위해서 좀 노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조작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맡았던 사건 중에 부동산 중에는 사실 사기를 이렇게 좀 당하셔서 공인중개사 협회한테 이제 공제증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인중개사 협회한테 또 배상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기가 사실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워낙 그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물건도 그렇지만 소위 업자들이 이 플랫폼에 예, 와가지고 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업자들이 당연히 수익을 위해 사는 것도 있겠지만 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 쉽게 말해서 허위 매물들을 올려가지고 예. 직거래 형태로서 이제 그 매매를 하되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권리관계라든지 차량의 경우라면은 이 차량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좀 허위로 조작을 해가지고 네.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플랫폼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사건이 많아질 것 같은데 매수인들이 결국에는 꼼꼼히 이렇게 좀 판단해보고 뭔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더 존재한다. 플랫폼 당연히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겠지만 플랫폼 회사가 어떤 부분들 권리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배려해 드리는 게 아니니까 매수인 측면에서 꼭 그런 부분 좀 잘 판단하시고 검토하시고 살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 로우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예예. 옛날에 몇 년 전에요, 장례식을 치렀는데, 네네. 어머니 돈으로 전부가 3천만 원 다, 네. 장례를 당했거든요. 상담자님이 잠시만요. 그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데요. 네, 네, 목소리가 약간 울리거든요. 네, 네, 조금 멀리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멀리서요? 네네, 말씀하시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오영규가 돈 한 대가 아니고 어머니 돈으로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예예. 그거 나온 건 한 2,800쯤 나왔거든요. 2,800이요? 예, 비용이. 네. 그렇게 나왔는데, 예예. 오행제 중에서 우리 나하고 큰 누나하고 둘이만 돈을 안 주더라고요. 예예. 장례비 치르고 나서 줘야 되는데, 원래 공돈 아닙니까, 그게. 예예. 그래가지고 혹시해가지고 받을까 싶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옆에 이진우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이진우 변호사님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금 제가 잠시 들었는데 네. 어머님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시고 예, 장례 비용이 2,800 정도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머니 돈으로 다 해결했어요. 이제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으로 이렇게 그거는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의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되셨다고요? 자기네들이 냈다 해가지고 다 가져가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부의금 남는 금액에 대해서 부의금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조금도 못 받으신 거예요? 네, 하나도 못 분배를? 받았어요. 이제 보통 큰 누나하고 저하고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위에 누님분하고 선생님 못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이렇게 조문객들이 오시잖아요. 예, 어머님 지인들도 있으실 것이고 뭐 형제분들 지인도 있으실 것이고 다른 친인척도 있으실 것이고 이렇게 부의금을 다 받았을 텐데 예.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인분도 오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지인분들 안 오셨나요? 우리는 없어요. 나하고 큰 누나하고는 네. 아예 없어요. 그럼 그 외에 어머님 지인이나 그리고 다른 친인척이라든지 이렇게 네. 형제별로 아시는 지인들이 아니라 전체 가족의 지인이라든지 어머님의 지인분들도 오셨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있죠. 근데 그것도 다른 형제분들이 다 가져가셨다고요? 그것도 작은 누나가 다 가져갔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이게 좀 부의금의 어떤 법적인 성격과 이걸 어떻게 그 분배를 할 것인가, 누구에게 귀속이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부의금 같은 경우는 전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제 전체 유족에 대해서 주는 일종의 위로금의 형태로 증여하는 겁니다. 장례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고 어떤 또 마음의 상처도 위로해주기 위해서 주는 증여금이고, 원칙적으로는 이게 전체 유족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일종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못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근데 두 번째로 그 다른 형제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자기 손님들이 왔으니까 자기들이 수취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비용에서 자기들이 분담을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가정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그것도 약간 일리는 있어요. 이게 피교부자별로 교부된 금액의 비율대로 장례 비용과 장례 비용을 쓰고 남은 돈을 나눈다라는 판례가 있는데, 예. 만약에 피교부자,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낸다는 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어머님 앞으로 손님이라든지 뭐 다른 친척이라든지 전체 유족을 상대로 준 조의금 같은 경우는 또 나눠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또 두 번째로는 장례 비용 같은 경우는 뭐 부의금을 안 받았다면 모를까, 장례 비용은 자녀들이 이제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한 개도 안 냈죠. 네? 그러니까 오형제 중에 하나도 안 내고 어머니 돈으로 다 했죠. 그러니까 장례 비용을 일단 원칙적으로는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으로 하면 안 되고요. 받은 네. 부의금으로 처리를 하고,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 같은 경우는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균분해서 나눠 받으셔야 되는데, 예. 지금 임의로 지금 다른 형제분들이 어머님 재산에서 장례 비용을 처리하고 부의금은 자기들이 다 받아갔다고 하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받은 부의금에서 장례 비용을 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형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똑같이 균분해서 받거나, 자기들한테 온 손님별로, 지금 피교보자별로 이렇게 어떤 손님들이 더 왔는지 봐가지고 그걸 좀 분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형제분들이 좀 다소 문제가 있게 지금 일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억울하다니까 그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형제간이기도 하고 어머님이 별세하신 이후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쟁을 만드는 게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원칙적으로 장례 비용은 부의금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분대로 이렇게 나눠서 받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을 농가 5명이 더 오형제가 농가된다는 거잖아요.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많이 어머니 거는 네. 오형제가 농구고 나머지는 오형제가 그 장례비를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머님이 남긴 재산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상속분대로 그 3천만 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2,800이든 뭐 3,000이든 그 금액 정도는 형제분들이 똑같이 나눠서 받는 게 원칙이고, 장례비는 그분들 주장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받은 부의금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많이 받으신 분이 많이 부담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형제분들이 명백하게 잘못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액이 얼마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머님, 손님이라든지 전체 유족을 상대로 해서 준 부의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야기를 해보셔야겠지만, 일단은 장례비 처리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고, 이걸 나누는 과정에서도 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제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정 안 되면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기왕이면 일단 큰 금액은 아니니까 협의를 하시면 좋을 테니까, 판례가 이러하고 관례가 이러하다라고 그런데 이야기를 있잖아, 내가 꼬박꼬박 이렇게 누나한테 얘기했거든요. 그 누나가 말을 안 들어요, 아예. 네. 형제간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분란이 있으면은 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일단 받으셔서 어떤 법리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받아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내용의 뭐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중재인을 설정해가지고 뭐 아까 말한 법률 전문가든 제3자가 됐든,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다른 친척이 됐든 좀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좀 껴가지고 해결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 아는 우리 사촌 조카가 있는데요. 네. 걔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자기는 맞다 하더라고. 그냥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고 네. 지금 그렇게 끝난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도 모든 케이스를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선되는 거는 그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받은 거를 부의금 남은 거를 뭐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기부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일단 협의가 중요한 건데, 선생님의 합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만 합의를 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도 합의를 하신 내용이라면은 문제가 생길 게 없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머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장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장래 비용 같은 경우도 뭐 계산법을 일방적으로 했다면은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또 크지 그 않은 법원에 가가지고 뭐를 청구해야 되나요? 법원에 가서 뭘 청구한다고 이렇게 양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굳이 따지면은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법률상 정당한 권한 없이 이 나눠 가져야 될 돈을 자기들이 가졌기 때문에 법률상 이렇게 그놈 가져가서 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직접 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좀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변호사 어떤 분을 만나야 되는데요? 네, 상담자님. 예. 네, 저희가 그 변호사 어떤 분 추천까지 해드리기는 좀 어떻게 뭐 좀 그렇고요. 일반적인 네네. 사례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일반 민사 사건을 처리하시는 변호사님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상담 내용 이제 시간 관계상 상담 내용은 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진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조금 형제들 간의 어떤 조의금을 배분하는 데에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럼 본인들 말씀. 거다 그다 다시 그다 가지고 네. 그 어머니 거는 그 장례비를 내고 나머지 엄마 돈 가지고 농가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쨌든 장례비는 이미 지출이 됐고 조의금 네. 관련된 부분에서 나누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법원에 청구를 네, 하시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자님 관련된 이 사안을 추후에 이제 전화 끊고 나서 제가 변호사님하고 조금 더 얘기 나눌 거거든요. 그 부분 도움 되실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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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여서 좀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네네네네, 빼먹어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듣고 계시겠지만 네네네. 일단 부당이득 반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의금 관련된 부분이고요. 예. 어머님 재산을 자기들이 임의로 이제 쓴 부분도 굳이 따지면 이렇게 뭐 부당이득 반환도 될 수가 있고 네네. 상속권 침해에 따른 상속권 회복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어떤 걸 원인을 할 건지는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할 텐데 일단은 다른 형제분들이 좀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금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상속재산을 침해해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은 네. 상속재산이고요. 네. 부의금으로 들어온 거는 유족 전체에 대한 증여금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증여금은 이제 받은 비율대로 혹은 네네네. 균분해서 나눠 받는 게 맞고 네네. 상속권 역시 특별한 협의가 없지 않은 이상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데 네. 상속분을 다른 형제들이 배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네. 상속권이 침해가 된 거죠. 그래서 네네. 상속권 회복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부의금 같은 경우는 좀 아까 상담 주신 분은 손님이 많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네네. 실상 받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장례비를 거기서 처리를 해라라고 해야겠죠. 상속권 회복 청구에서도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이제 3천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또 5남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5남매끼리 또 상속분에 따라서 또 분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또 장례비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의 잔존금이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관계에서 그래서 조의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 뭐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필요하시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부의금이 만약에 피교부자 아까 좀 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누구 앞으로 누구 이름으로 들어왔느냐. 누구 이름으로 앞으로 들어오는지를 특정할 수 있다면 한마디로 뭐 최승호한테 뭐 상주가 최승호고 최승호한테 들어온 거면 최승호한테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부분이 이진우한테 들어왔으면 이진우한테 좀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피교부자들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게 우선 할 수 있다, 우선한다. 네, 이게 그리고 대법원의 원칙은 물론 이제 네네. 이게 부의금 관련된 사건은 아니었고 네네. 다른 이제 가사 사건에서 이제 판단된 부분이 일단은 부의금은 전체 유족을 위한 증여금이기 때문에 네. 똑같이 나눠 가져라는 게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피교부자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이름으로 누구 손님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 돈이 많다고 하면은 내가 좀 더 그 부의금에서 장례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하고 남는 금액은 대신에 또 내가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부의금 비율에 따라서 장례비도 부담을 하고 남은 금액도 이제 받아간다. 그래서 2010년 서울가정법원 판례에 따라서 피교부자가 특정될 수 있으면 그게 우선하고 만약에
피교부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교부해야 네, 한다, 맞습니다. 나눠야 예를 들어서 한다라는 뭐 게 어머님 손님이라든지 그것이 네. 대법원 판례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마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실까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년간 나폴리에서 유학을 하면서 현지에서 배운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국인 입맛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하다가 3년 전 국내로 돌아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색적인 메뉴로 지역에선 맛집으로 빠르게 소문이 났고 평일에도 웨이팅 손님이 생길 정도로 매장은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매장 운영 초기부터 함께했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돌연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고 여러 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당시 해외로 나가 공부를 더 하겠다는 친구의 의지가 강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제가 운영하는 매장 근처에 비슷한 메뉴로 새로운 매장이 오픈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 친구가 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실제 제 지인들이 가서 음식을 먹어본 결과 우리 매장의 대표 메뉴들을 조금 보완한 정도였습니다. 뒤늦게 알게 됐지만 그 친구가 퇴사하기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친구는 나폴리 음식 전문가도 아니고 제 레시피를 따라 그대로 만드는 수준이었기에 동업을 그만둘 때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 속상하기만 합니다. 제 메뉴에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특허를 등록해 놓지 않은 상황인데요.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난감하기만 한데요. 제 레시피를 그대로 훔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런 사례들 사실 변호사님 좀 꽤 있지 않습니까? 뭐 기업의 어떤 기술을 유출한다든지 네, 뭔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유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모방이냐 표절이냐 창조냐 딱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메뉴하고 그 레시피를 똑같이 따라한 것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로 좀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레시피는 이제 저작권의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네. 또 저작권은 꼭 등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작물로서 당연히 네. 발생하는 권리인데 네. 레시피를 만약에 어떤 문서화해서 뭐 인터넷 게시물이 됐든 책이 됐든 낸다고 한다면은 그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의 어떤 보호를 받겠지만 네네.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의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예. 다만 이제 상표권이나 네. 특허권 등록을 이제 검토해 볼 네. 수가 있는데 상표권 역시 어떤 레시피에 대한 상표가 아니라 그 메뉴의 이름 그리고 그 식당의 이름. 근데 보통 메뉴의 이름이나 식당의 이름에 대표적인 그 가게의 어떤 요리의 어떤 네. 특징을 담아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상표권으로서 간접적으로 이제 본인의 레시피를 좀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네네. 레시피가 또 특허권의 대상은 됩니다. 특허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특허하면 주로 발명을 떠올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레시피가 발명 수준에 이를 정도로 네.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이제 심사에서 이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보통 이제 신규성, 독창성이라고 해가지고 네. 전에 없던 어떤 신규적인 새로운 독창성이 있다. 네. 그리고 진보성이라고 네. 해서 다른 메뉴나 다른 레시피와 차별성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허권이 인정이 되어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다만 이 특허권 등록이 이렇게 쉬운 절차거나 이렇게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신규성이나
진보성들이 있으면은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저작권이나 상표권, 특허권으로 이제 보호받는 게 매우 이렇게 실효적으로 즉각적으로 이제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약간 뭐 BM 특허라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제조 네. 방법이 아주 특이한 경우들은 좀 특허로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특허를 좀 말씀드리면 어떤 재료라든지 네. 뭐 재료 어떤 그 비율이라든지 네네. 또 그 재료라든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정에 들어가는 기계라든지 예, 예. 조리법에 대해서 어떤 이런 특별성이 좀 인정이 된다면 인정이 예, 되겠죠. 예. 그래서 보통 아, 네. 요리 같은 경우에는 요리 기계를 특허 등록해가지고 그 요리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네네. 기계를 요리를 만드는 기계를 좀 네, 하는 특허로. 경우도 있고. 네, 예, 네. 그렇게. 레시피 자체도 이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 네, 그렇군요. 믿었던 친구한테 좀 배신을 당한 케이스거든요. 상담자께서 좀 친구분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MC 분께서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이제 보통 요즘 영업 비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 이제 레시피가 영업 비밀로 인정이 될 수 있다면은 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예. 네, 줄여서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네네네네. 하는데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계약 관계 등으로 인해서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비밀을 보유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한 경우에는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되고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되면은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가 있고요. 또 영업 비밀 침해에 따른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있고 네. 또 이 부정경쟁 방지법에는 벌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네.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해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영업 비밀을 침해하면 부경법, 우리가 흔히 부경법이라고 하는데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침해를 금지해달라 혹은 침해를 할 것 같으니까 예방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네. 손해배상 만약에 침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청구할 수 있고 이제 형사 고소도 그래서 할 수 형사 있다.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모든 레시피가 만약에 영업 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은데요. 영업 비밀로 인정을 좀 받으려면 어떤 요건들을 좀 갖춰야 될까요, 변호사님? 네, 영업 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 예.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비공지성, 아, 그리고 두 네. 번째로는 경제적 유용성, 세 번째로는 비밀 관리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예. 이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 비공지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비밀로서 조치가 되고 관리가 되었다는 비밀 관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 결국은 회사나 이제 자신이 비밀로서 좀 이렇게 지키고 있고 외부로 좀 공개가 안 되는 영업 비밀로의 상황이어야 되고. 가치가 있고 아, 실제로 영업 네네. 비밀로서 조치를 하고 그 관리를 해왔다라는 게 입증될 아, 거고 관리- 이런 부분은 실제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고 네네네. 사업 간의 어떤 계약서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회사 내부에서 뭔가 비밀 유지 계약서나 뭐 이런 걸 써야 될까요? 비밀이니까. 네, 보통 이제 계약서에도 예. 그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계약서를 보면 비밀 유지 조항이 있잖아요. 아, 그런 네. 것도 있고 특별히 어떤 비밀을 좀 하는 뭐 레시피를 관리해서 소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 영업 비밀로서 조심하겠다, 제3자한테 유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또 별도 어떤 서약서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만약에 비밀 유지 계약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입사했을 때 썼다면 네. 좀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겠네요. 일단은 서류가 있다면 제일 좋을 테고요. 말씀하신 아, 것처럼 네네. 어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거나 네네네. 어떤 서로 간에 이 어떤 레시피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그 경쟁력을 위해서 다른 가게라든지 다른 업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이제 특별히 이거를 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예. 뭐 서류상이든 실제 어떤 다른 내용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게 있다면은 이제 영업 비밀로서 이제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상담자께서 지금이라도 상표권이나 특허를 만약에 등록한다면 친구분 영업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록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등록이 된다면은 예.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그리고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 네.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이제 예방 청구도 할 수가 예, 예,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통상 상표권이나 특허권 같은 경우는 이제 출원을 내서 심사와 등록이 되면은 이제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이제 하시는 게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 이런 것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무효 소송이나 뭐 이런 것도 상대편이 상표권 등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이제 선점하는 행위가 있으면은 예, 예. 이제 상표권 이제 출원된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보 공개를 할 때 정보 제공을 해가지고 이의를 네네. 제기하거나 네네. 좀 이렇게 상표권 등록 공고가 떨어지면은 예.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네. 상표권이 등록이 된 경우에는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특허 심판원에다가 이제 네네.
특허법원이나 특허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이라든지 이런 행정심판 절차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친구분을 상대로 해서 좀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네네. 부분들까지 설명 주셨는데요. 어쨌든 상담자분께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실까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요. 아내가 얼마 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결혼 전 6개월 정도를 연애했고 저는 결혼 생각이 딱히 없었는데 나이도 찼고 하니 집에서 등 떠밀려서 엉겹결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자마자 아내는 임신을 했는데요. 이미 임신 8주 차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을 낳아 길렀는데 사실 부부관계 애정이 그리 깊지도 않았고 제 무뚝뚝한 성격 때문인지 아내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결국 이혼을 얘기했고 저도 올 것이 왔다는 입장이었죠. 다만 아내가 양육권은 강경하게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요구해서 고민 중이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아이가 생긴 시점이나 아이의 생김새 등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합의 이혼 진행 중에 아내 몰래 친자 검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일치 결과가 나왔네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니 잘못했다며 울고빌고 하는데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는 무뚝뚝했어도 아이만큼은 너무 사랑스러워 회사 일 바쁜 와중에도 아빠 노릇을 잘해왔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에게 애정을 쏟아온 부모님의 충격까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고민 끝에 아내를 상대로 친자 불이치 소송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또 혼인 신고한 지 3년 지났는데 혼인 무효 소송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 사실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장면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 네. 근데 실제 현실에서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2023년 네. 사법연감에서 예. 친생부인의 청구 등 기타 친자관계 소송이 네네. 총 313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제가 알기로 400건이 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보통 1년에 300건에서 500건 사이에서 이런 소송들이 있고요. 저 네. 개인적인 경우도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상담은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친생 부인의 소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주시죠. 네. 친생자 부인의 소라고 하는데 네네. 민법 제844조는 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는 친생자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 친생자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부부의 일방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출생을 안 날로부터 즉 친자 관계를 부인하려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 유전자 검사 지금 결과 있는데 이거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네, 친자 관계를 부인하고자 할 때는 그 이유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예. 대부분 요즘은 이제 유전자 검사를 제시합니다. 네네. 유전자 검사의 어떤 그 친부 관계, 친모 관계 검사 정확도가 99.9% 이상이기 때문에 네네네. 당연히 강력한 근거가 되고 보통 이 내용대로 이렇게 판결이 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지금 혼인무효도 좀 가능한지 문의 주셨거든요. 네. 혼인무효 가능합니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있어서 좀 헷갈리시는데 아, 네네. 뭐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무효는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없던 행위가 되는 네네네. 것이고요. 취소는 취소 사유가를 알게 되고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사후적으로 이제 예.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무효와 취소가 나눠져 있고 보통 혼인 무효를 원하시는데 무효는 혼인 의사가 합치하지 않을 경우라든지 뭐 근친자라든지 이렇게 애시당초 혼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혼이 된 경우는 혼인 무효가 되고요. 이것처럼 어떤 사기나 뭐 강압적인 어떤 협박이나 어떤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혼인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혼인 무효보다는 혼인 취소가 되고 혼인 취소가 되면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이제 혼인 취소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너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속여서 한 결혼인데 네. 혼인 취소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아무래도 네. 이제 다들 이제 뭐좀 호적은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호적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혼인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또 혼인 무효라고도 뜹니다. 아, 네, 물론 네. 특별한 경우에는 네. 가정법원 허가를 얻어가지고 혼인 기록 자체를 없앨 수도 있는데 네. 보통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무효랑 취소에 꼭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혼인 취소됐을 때도 재산 분할 해야 됩니까? 네, 정말 억울하신 부분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그 예.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예. 네, 혼인 취소인 경우에도 이 사후적으로 이제 혼인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했던 부부 공동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룩한 어떤 거는 이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억울한데 어쨌든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재산 분할은 해야 된다. 네, 생생보험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진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 상담 문의 받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